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적힌 한 단어. 골목 슈퍼 앞에 걸린 현수막은 아주 조용히 마을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평일 오전 9시.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골목길. 출근길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며 무언가를 한 번씩 쳐다본다. 낡은 슈퍼의 간판 아래 흰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미안합니다. 딱 한 줄. 아무 설명도 없다. 물건을 사러 온 주민 한 명이 말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카메라는 주변을 비춘다. 슈퍼 안은 한산하고 냉장고 소리만 울린다. 그러다 바로 옆 약국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혹시 사장님 무슨 사고라도? 영업 종료하는 거 아냐? 아니야, 누가 민원 넣었다던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동네 커뮤니티, 카톡 단체방, SNS에서 골목 슈퍼 현수막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다. 하지만 정작 슈퍼 사장은 보이지 않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현수막은 그대로였다. 그제야 주민들은 알 수 없는 불편함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슈퍼 문이 열리면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를 꺼내 앉았다. 그의 표정은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된 사람의 얼굴이었다. 잠시 후 사장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은 마을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진 진짜 이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역사회는 들썩이기 시작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가을부터 시작된다. 정확히 말하면 그해 10월 중순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가 무산된 뒤로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였다. 신축 아파트 단지와 달리 이곳은 여전히 다세대 주택과 빌라, 그리고 작은 상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이었다. 그 골목 한가운데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슈퍼가 하나 있었다. 간판엔 행복슈퍼라고 적혀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져 행슈퍼처럼 보였다. 그래도 주민들은 이 가게를 애용했다. 편의점보다 물건값이 조금 저렴했고 무엇보다 외상도 되고 물건이 떨어지면 갖다 주기도 했으니까.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머리숱이 적고 늘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불친절하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물건을 계산해주고 가끔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 더 챙겨주는 정도였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슈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존재감이 옅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일상의 일부였다. 아침에 우유 사러 가면 있고 저녁에 라면 사러 가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해 10월 17일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다. 출근길에 슈퍼 앞을 지나던 한 주민이 멈칫했다. 간판 아래 새하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미안합니다. 글씨는 검은색 매직으로 손으로 쓴 듯했고 삐뚤삐뚤했지만 또렷했다. 그게 전부였다. 왜 미안한지, 누구에게 미안한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한 줄도 없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누군가 장난으로 건 게 아닐까 아니면 무슨 실수가 있었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 저녁이 되어도 현수막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사장은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사장님, 저 현수막 무슨 일이세요? 단골 손님 하나가 물었다. 사장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리며 짧게 대답했다. 아, 그냥 죄송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그렇게 말하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손님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건을 사고 나갔다. 그리고 그날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네 커뮤니티에는 글이 올라왔다. 행복슈퍼 현수막 뭐예요?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누군가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았나 보다 했고 누군가는 손님과 시비가 붙었나 보다 했다. 또 누군가는 세금 문제로 적발된 거 아니냐고도 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장은 계속 침묵했고 슈퍼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다만 손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물건을 고르면서도 사장을 힐끔힐끔 쳐다봤고 계산할 때도 뭔가 물어볼까 말까 망설였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현수막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추측은 점점 더 커져갔다. 누군가는 사장이 곧 가게 문을 닫을 거라고 했고
누군가는 큰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그러던 10월 20일 저녁 슈퍼 앞에 사람들이 몇 명 모여들었다. 마침 동네 반장과 통장 그리고 오래 산 주민 몇몇이 모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슈퍼 안으로 들어갔다. 사장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사장은 계산대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표정은 지쳐 보였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알죠. 동네 사람들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님들한테, 특히 아이들한테요. 그 말에 사람들은 긴장했다. 아이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학부모들 사이에선 벌써 불안한 기색이 번졌다. 아이들한테 뭘 어쨌다는 겁니까? 제가 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그냥 팔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유통기한 지난 과자? 그게 다? 그게 전부예요? 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팔았고 나중에 알았을 땐 이미 많이 나간 뒤였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과 안도하는 반응이 섞였다. 유통기한 지난 과자라니. 물론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현수막까지 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었다. 사장님,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그냥 조심하시면 되지. 하지만 사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더가 뭔지는 며칠 뒤에야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실 그날 저녁 주민들이 돌아간 뒤 사장은 혼자 슈퍼 안에 남아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렸고 가로등 불빛만이 골목을 비췄다. 그는 사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판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슈퍼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였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배낭을 메고 있었다. 아저씨, 라면 주세요. 사장은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라면을 골랐다.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이 조용히 물었다. 너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과자 산 적 있니? 네. 아, 있어요. 왜요? 그 과자 유통기한 지났을 수도 있어. 미안하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먹었는데요? 괜찮았어요. 그래도 미안해. 아이는 이상하다는 듯 라면 값을 내고 나갔다. 사장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곧 더 큰 파장이 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동네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행복 슈퍼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인정했대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현수막까지 걸 일인가 싶어서. 댓글에는 의견이 분분했다. 누군가는 사장을 옹호했다. 실수일 수 있고 솔직하게 인정한 것만으로도 양심적이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의심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그리고 그 의심은 정확했다. 사장은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유통기한 지난 과자보다 훨씬 더 큰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비밀을. 그날 오후 한 여자가 슈퍼 앞에 섰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손에는 영수증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섰다. 사장님. 사장은 고개를 들었다. 여자의 표정은 단호했다. 저번 주에 여기서 식품 샀었는데 제 아들이 그거 먹고 배탈 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실 거예요? 유통기한 확인도 안 하고 파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실수? 한두 번도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사장님 요즘 정신 없으시다는 거.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자는 한참을 그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됐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애들이 먹는 건데. 그렇게 말하고 여자는 나갔다. 사장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사장은 슈퍼문을 일찍 닫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으로 향했다. 골목을 걸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걸까? 그 답은 사실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4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2023년 4월. 그때는 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던 때. 슈퍼 사장에게도 평범한 봄날이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받는 일상.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해 4월 12일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번호를 보니 병원이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어머님께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어머니. 팔순이 넘은 노모였다. 혼자 사시면서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받던 분. 최근엔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셨지만 설마 쓰러지실 줄은 몰랐다. 사장은 황급히 슈퍼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몹시 쇠약해 보였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뇌졸 중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문제는 없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요. 한 달. 사장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슈퍼는 어떻게 하지? 혼자 운영하는데 한 달씩이나 비울 수가 없는데. 하지만 어머니를 그냥 둘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낮에는 슈퍼를 운영하고 밤에는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기로.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나가 각자 살림을 꾸리고 있었다. 연락을 하긴 했지만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들이 전화로 그렇게 말했지만 사장은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다. 자식들도 각자 바쁘게 사는데 무슨 짐을 지우나. 그냥 내가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이 시작됐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에 가서 어머니께 아침을 챙겨드리고 서둘러 슈퍼로 와서 문을 열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다가 저녁 8시에 문을 닫고 다시 병원으로. 그리고 밤늦게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다. 잠은 병원 보호자 의자에서 자거나 아예 못 자는 날도 많았다.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다. 김밥 하나, 샌드위치 하나로 하루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당연히 몸이 버틸 리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사장은 눈에 띄게 야위었다. 얼굴은 핏기가 없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다. 손님들도 알아챘다. 사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정신이 멍한 날이 많아졌다. 계산을 하다가 실수도 잦아졌고 물건 주문도 제대로 못 챙기는 일이 생겼다. 어느 날은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로 2시간이나 있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였다.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이.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꼼꼼히 체크했었다.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은 앞으로 빼놓고 지난 건 바로 폐기했다. 그게 기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었다. 체크할 시간도 없었고 정신도 없었다. 그저 손님이 물건을 집어오면 계산만 했다.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주는 기계적인 동작. 처음엔 며칠 지난 정도였다. 그러다 일주일, 열흘 지난 것도 모르고 팔았다. 손님들은 몰랐다. 대부분 집에 가서 확인하는데 설령 알았다 해도 며칠 정도야 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사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5월이 되자 어머니는 다행히 많이 호전되어 퇴원했다. 요양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게 됐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다. 그런데 이번엔 비용 문제가 터졌다. 입원비, 수술비, 약값,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비까지. 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슈퍼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주변에 편의점이 새로 생기면서 손님이 줄었다. 젊은 층은 대부분 편의점으로 갔다. 슈퍼를 찾는 건 주로 나이 든 주민들 뿐이었다. 매출이 떨어지니 물건 주문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품목도 다양하지 못했다. 악순환이었다. 돈은 없는데 어머니 병원비는 나가야 하고 슈퍼는 적자에 가까워지고 사장은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20년 지켜온 가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때 한 가지 유혹이 찾아왔다. 어차피 버릴 물건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특히 과자나 라면 같은 건 한두 달 지나도 먹을 만하다고 하던데. 차라리 싸게라도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처음엔 망설였다. 양심상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월말이 다가오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자 생각이 달라졌다. 그냥 한두 개만. 정말 얼마 안 지난 것만. 그렇게 시작됐다. 유통기한 일주일 지난 과자 한 봉지. 손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양심의 가책은 있었다. 하지만 생존이 먼저였다. 당장 이번 달 요양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도저히 안 됐다. 사장은 스스로에게 합리화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6월이 됐다. 어느 날 초등학생 아이가 과자를 사러 왔다. 사장은 평소처럼 계산을 해줬다. 그런데 아이가 나가면서 한마디 했다. 아저씨, 이 과자 맛있어요. 맨날 사 먹어요. 그 말에 사장은 가슴이 철렁했다. 맨날 사 먹는다고? 그럼 혹시 유통기한 지난 것도 여러 번 산 건가? 아이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닐까? 그날 밤 사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양심이 괴로웠다. 아이들한테까지 유통기한 지난 걸 팔다니. 이건 정말 아니라 싶었다. 내일부터는 절대 안 해야지. 제대로 된 물건만 팔아야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님, 이번 달 비용이 아직 입금 안 되셨는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다. 부족했다. 10만 원이 모자랐다. 10만 원. 평소라면 별것 아닌 돈인데 지금은 그게 없었다. 사장은 슈퍼 안을 둘러봤다.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저걸 팔면 10만 원은 쉽게 만들 수 있었다. 아니, 저것들을 안 팔면 어떻게 돈을 구하지? 결국 다시 그 선택을 했다. 오늘만. 정말 오늘만 하고 끝내자. 그렇게 또 넘어갔다. 7월, 8월이 지났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화를 내며 찾아왔다. 중년 여성이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유통기한 한 달이나 지났어요. 손에 들린 건 컵라면이었다. 사장은 할 말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실수요? 어떻게 한 달이나 지난 걸 실수로 팔아요? 확인도 안 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환불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먹을 뻔했다고요. 여자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사장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뭐라고 하다가 결국 물건을 내던지고 나갔다.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다. 그날 저녁 사장은 슈퍼문을 닫고 오랜만에 술을 샀다. 소주 한 병. 혼자 가게 안에서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났다. 나 이러려고 20년을 여기 있었나?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손님들을 속이고 아이들한테 해로운 걸 팔고 이게 장사인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가게 문을 열어야 했다. 어머니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월세는 밀리고 공과금은 쌓여가고 멈출 수가 없었다. 9월이 됐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행복 슈퍼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파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자기도 당한 적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사장이 요즘 이상하다고 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장은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제 들통난 거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어떻게 하지? 해명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나? 며칠 동안 고민했다.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다. 평소 오던 단골들도 이제 안 왔다.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10월 초 사장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솔직하게 사과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게 마지막 양심이라도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현수막을 만들었다. 흰 천에 검은 매직으로 또박또박 썼다. 미안합니다. 더 할 말이 없었다.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저 미안할 뿐이었다. 10월 17일 아침 현수막을 걸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천을 보며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줄까? 아니면 완전히 외면당할까? 그리고 그날부터 사흘 동안 사장은 침묵했다. 물어보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차마 전부를 말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유통기한 지난 과자보다 훨씬 더 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10월 21일 토요일 아침. 주말이라 평소보다 손님이 많을 법했지만 슈퍼는 한산했다. 현수막이 걸린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사장은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슈퍼를 힐끔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슈퍼 앞에 모여들었다. 5명 정도 됐다. 모두 이 동네 학부모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앞장서서 슈퍼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님,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사장은 천천히 일어났다. 네, 무슨. 우리 애들이 여기서 산 과자 먹고 배탈 났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른 학부모도 거들었다. 저희 애도 그래요. 처음엔 몰랐는데 유통기한 확인해 보니까 2달이나 지났더라고요. 2달요? 저희 건 3달 지났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사장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우리 애들 건강은 누가 책임져요? 제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보상? 무슨 돈으로요? 사장님 가게 운영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그 말에 사장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통장엔 돈이 없었고 빚만 쌓여가고 있었다. 학부모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이거 보건소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동네 맘카페에도 다 올릴 거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다시는? 이미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장사하셨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사장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동네 반장이었다. 60대 중반의 남자로 이 동네에서 30년을 산 토박이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맙시다. 사장님도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애들한테 상한 거 팔아요? 그건 물론 잘못이죠. 하지만 이 사람도 2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어요. 평소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학부모들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다. 하지만 반장의 말에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래도 선 넘었어요. 우리 애들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결합시다. 보건소 신고하고 필요하면 피해 보상도 받고. 하지만 그 전에 사장님 말 좀 들어봅시다. 반장이 사장을 쳐다봤다. 사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들도 저도 동네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가 올해 4월에 쓰러지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입원비, 수술비, 요양병원비, 보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가게는 적자고 저한테 다른 수입은 없고. 학부모들이 조용히 들었다. 그래도 처음엔 안 했어요. 버릴 건 버리고 제대로 된 것만 팔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낮엔 가게 보고 밤엔 병원 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한 체크를 못했어요. 처음엔 정말 실수였어요. 근데 나중엔 제가 알면서도 팔았어요. 돈이 너무 급했거든요. 침묵이 흘렀다. 학부모 중 한 명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현수막 걸었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또 다른 학부모가 말했다. 사정은 이해해요. 근데 이해한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먹는 건데. 반장이 끼어들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단 사장님이 피해 입은 가정들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할 건 보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가게 운영 방식을 바꾸든지 해야죠. 보상은 무슨 돈으로 해요? 사장님 돈 없다잖아요.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가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사장을 쳐다봤다. 20년 했지만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 아니니까요. 반장이 물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네.
가게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피해 보상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다른 일이라도 해서 갚을게요. 학부모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20년 된 가게를 닫는다니.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한 학부모가 조용히 말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솔직히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도 많이 졌어요. 이 가게로는 더 이상 못 버텨요. 반장이 한숨을 쉬었다. 사장님 혹시 다른 가족들은 없으세요? 자식들이라도? 있긴 한데 다들 자기 살기 바빠요. 제가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이면 얘기해야죠.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동네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팔다가 망했다고요? 사장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였다. 학부모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 이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게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결국 학부모들은 돌아갔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보건소 신고는 하기로 했고 피해 보상 문제는 차차 논의하기로 했다. 사장은 혼자 남았다. 슈퍼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다. 그는 계산대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날 오후 동네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누군가 오늘 아침 일을 자세히 올렸다. 학부모들과 사장의 대화 내용도 적혀 있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의견은 양분됐다. 어떤 사람들은 사장을 비난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그렇지 애들한테 상한 거 팔면 어떡해요? 병원비가 급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왜 손님들을 속여요? 20년 했다는 게 무슨 면죄부가 돼요? 잘못은 잘못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동정했다. 그래도 혼자 어머니 간병하면서 가게 운영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린 몰랐잖아요. 저 사람이 그런 상황인지.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가게 문 닫는다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논쟁은 계속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주민이 댓글을 달았다. 제가 아는데 사장님 아내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대요. 그때도 병원비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다른 주민이 덧붙였다. 맞아요. 그래서 자식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병원비 문제로 싸웠다던데. 또 다른 주민이 썼다. 저번 달에 우연히 봤는데 사장님이 새벽에 가게 앞에서 택배 상자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밤에 병원 갔다 온다고 얼굴이 완전 초췌하셨어요. 정보가 모이면서 사람들의 시각도 조금씩 달라졌다. 물론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뒤에 숨은 사연을 알고 나니 마냥 비난만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반장이 다시 슈퍼를 찾았다. 사장은 여전히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사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 아직이요. 나가서 같이 먹읍시다. 할 얘기가 있어요. 둘은 근처 국밥집으로 갔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반장이 입을 열었다. 사장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정말 가게 닫을 생각이세요? 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 신뢰도 잃었는데. 신뢰는 다시 쌓으면 돼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장님 저 이미 끝났어요. 빚도 많고 어머니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이 가게로는 안 돼요. 반장은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한테 도움 못 받아요? 애들한테 무슨 짐을 더 지워요. 다들 자기 살기도 힘든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이런 때 도와야죠. 사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 저희는 아내 병원비 문제로 한바탕 싸우고 나서 거의 연락 안 해요. 애들은 제가 엄마 치료비를 너무 많이 썼다고 원망했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집이라도 사지 왜 병원에 다 쏟아붓냐고. 반장은 말문이 막혔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이 꼴이 됐네요. 국밥이 나왔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반장이 먼저 다시 말했다.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일단 보건소 조사 나오면 솔직하게 협조하시고, 과태료 나오면 분납이라도 하고, 가게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마음 정했어요. 다음 달 말까지 정리하고 문 닫을 거예요. 그날 밤 사장은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연결됐다. 왜요, 아버지? 목소리가 차가웠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줘. 갑자기 왜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바빠요. 사장은 말하려다 멈췄다. 가게 망했다고, 아버지 인생 망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니다. 그냥 건강 챙기고. 네. 끊어요. 전화가 끊겼다. 사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가족도 가게도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유통기한 지난 과자, 어머니의 병원비, 이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 그것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를 예정이었다. 10월 23일 월요일. 보건소 조사관이 슈퍼에 나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차분한 태도로 가게 안을 둘러봤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관은 선반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했다. 과자, 라면, 음료수, 통조림. 꼼꼼하게 날짜를 확인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조사관이 메모를 마쳤다. 일단 현재 진열된 제품 중에는 유통기한 지난 게 없네요. 네, 현수막 걸고 나서 다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사관은 사장을 쳐다봤다. 표정엔 비난보다는 궁금증이 어려 있었다. 사장님,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러셨어요? 20년 넘게 하셨다면서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갔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안전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선 영업정지도 가능합니다. 네. 감수하겠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한 가지 더 물었다. 혹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유통기한 외에. 사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다른 문제요? 네. 보통 이런 경우 다른 위생 문제도 같이 있거든요. 냉장고 온도 관리라든지 보관 상태라든지. 아, 그건 괜찮았습니다. 조사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유통기한만 문제였다는 거네요? 좀 특이하긴 한데. 네. 다른 건 항상 신경 썼어요. 근데 유통기한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조사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다. 서류를 챙겨나가면서 한마디 남겼다. 일주일 안으로 결과 나올 겁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이 떠나고 사장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때 슈퍼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동네 약국 사장이었다. 60대 초반의 여자였다. 어휴, 고생 많으시네요. 아, 네. 조사 끝났어요? 네, 방금 갔어요. 약국 사장은 계산대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요. 솔직히 유통기한 지난 것만 문제였어요? 사장은 멈칫했다. 약국 사장이 이어서 말했다. 제가 옆에서 오래 봐왔잖아요. 사장님 평소엔 안 그러셨어요. 꼼꼼하고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냥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일 알아요. 다들 알아요. 근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서요. 사장은 고개를 들어 약국 사장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수막이요. 미안합니다만 쓰셨잖아요. 보통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데 사장님은 그냥 미안합니다만. 사장은 말문이 막혔다. 그게 뭘 더 써야 할지 몰라서. 아니면 쓸 수 없어서.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침묵이 흘렀다. 약국 사장은 한 발짝 다가섰다. 사장님, 저한테만이라도 얘기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사장은 한참을 망설였다.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요? 아니요. 개인한테요. 약국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채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국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얼마나요? 처음엔 50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급하게 필요했는데 은행에선 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요? 이자가 붙고 붙어서 지금은 1,500 정도 돼요. 약국 사장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1년도 안 됐는데 3배가 됐어요? 월 이자가 높았어요. 근데 제가 못 갚으니까 계속 불어나고. 그 사람들이 압박하나요?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다. 약국 사장이 다시 물었다. 혹시 그 사람들이 가게 운영에 간섭했어요? 아니요. 그냥 돈만 갚으라고. 그럼 왜 유통기한 지난 걸 팔았어요? 그게 돈이 되긴 하지만 사장님 성격에 안 맞잖아요. 사장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매달 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어머니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가게 매출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약국 사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봤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불법 사채잖아요. 신고하면 보복당해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이제 곧 가게 정리하고 나가려고요. 그러면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국 사장은 한숨을 또 쉬었다. 사장님,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가게 정리해봤자 빚은 남고 수입은 없어지고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슈퍼문이 또 열렸다. 동네 반장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다가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멈칫했다. 무슨 일이세요? 약국 사장이 반장을 쳐다봤다. 반장님, 큰일이에요. 사장님이 사채 쓰셨대요.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장이 다가와 물었다. 정말이에요? 사채요? 네. 얼마나요? 1,500이요. 반장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런 그래서 현수막 건 거였군요. 단순히 유통기한 때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괜히 반장님까지 위험해질까봐. 반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냈다.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야 해요. 반장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알아서요? 지금까지 알아서 한 게 이 꼴이잖아요. 반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장은 움찔했다. 반장은 한숨을 쉬고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해요. 화낼 일이 아닌데. 근데 사장님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아요. 그 다음에 경찰 신고 여부도 결정하고. 약국 사장도 거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해요. 모금이라도 하자고.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사장이 손사래를 쳤다. 저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 준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받을 순 없어요.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때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자식들은 정말 모르나요? 내 말 안 했어요. 왜요? 애들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 병원비로도 이미 원망 들었는데 또 빚까지 졌다고 하면. 반장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알아야 해요. 가족인데. 가족이지만 이미 관계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국 사장이 물었다. 언제부터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애들은 제가 무리하게 치료비를 쓴 게 원망스러웠나 봐요.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우리 생활비에 보탰으면 좋았을 거라고. 자식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안 와요. 반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이번엔 연락해야 해요. 아버지가 사채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올까요? 안 오면 그게 자식이에요? 꼭 연락하세요. 사장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사장은 오랜 고민 끝에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아빠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야. 시간 되면 한번 내려올 수 있겠니?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다. 무슨 일인데요?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든데. 사장은 또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을 좀 졌어. 그게 좀 많아져서. 이번엔 답장이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사장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내려놓았다. 역시 안 되는구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저 오늘 내려갈게요. 사장은 깜짝 놀랐다. 정말? 네. 오후에 도착할 거예요. 가게에서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다. 사장은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다. 온다고? 정말 온다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실망한 표정을 보게 되면 어떡하지? 그날 오후 3시 아들이 슈퍼에 도착했다. 30대 중반 정장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다.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아버지. 왔구나. 둘은 어색하게 마주 섰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빚이 얼마나 됐어요? 그게 얼마냐고요? 1,500.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사장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어머니 수술비, 사채, 이자,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일까지. 모든 것을. 아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표정은 무겁고 복잡해 보였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짐이요? 저희가 아버지 자식인데 무슨 짐이에요? 사장은 아들을 쳐다봤다.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무능한 게 아니에요. 혼자 너무 많이 짊어지셨어요. 그 말에 사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다. 아들이 이어서 말했다. 일단 돈은 제가 처리할게요. 전액은 아니어도 절반 정도는 제가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네가 왜? 아버지, 이건 제 몫이에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한테 서운한 감정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한 게 제 잘못이에요. 사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도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 화해의 순간에도 여전히 한 가지 비밀은 숨겨져 있었다. 사채보다 더 큰, 유통기한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10월 25일 수요일. 아들이 내려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아들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모텔에서 묵으며 아버지를 도왔다. 사채업자와 연락을 취하고 변호사 상담도 알아보고 가게 정리 계획도 세웠다. 그날 오후 아들이 슈퍼로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아버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사채업자한테 연락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사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가 이상한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원금은 500만 원 맞는데 아버지가 추가로 돈을 더 빌렸다는 거예요. 뭐? 작년 12월에 300, 올해 3월에 200 그렇게 해서 총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던데요. 사장은 말문이 막혔다.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빌리셨어요? 그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더 빌렸어. 왜요? 할머니 병원비는 500으로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다른 용도였어. 무슨 용도요? 사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버지, 뭔가 또 숨기시는 거 있죠?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다 말씀 안 하신 거 알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 돈은 어디 쓴 거예요? 1,000만 원이 그냥 사라질 순 없잖아요. 가게 운영비, 생활비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그 정도로 1,000만 원이 다 나가요?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사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장부 좀 봐도 될까요? 장부? 네. 슈퍼 장부요. 매출이랑 지출 기록 있잖아요. 그건 별로 제대로 안 썼어. 그래도 보여주세요. 사장은 마지못해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다. 아들은 그걸 받아들고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다. 10분쯤 지나자 아들이 멈췄다. 이게 뭐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기타 지출 마이너스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날짜는 작년 11월. 그냥 이것저것 산 거야. 매달 50만 원씩이요? 6개월 동안?
아들이 계속 장부를 넘기며 확인했다. 정말로 매달 기타 지출 명목으로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총 300만 원이네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사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이 계속 추궁했다. 아버지, 이거 도박 아니에요? 아니다. 그럼 뭐예요? 30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게 말이 돼요? 그게.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신 거예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슈퍼 밖에선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냉장고는 여전히 웅웅거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엄마 무덤이야. 네. 엄마 무덤 이장했어.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왜요? 거기 괜찮았잖아요. 공동묘지가 재개발된다고 해서 이장해야 했어. 그럼 다른 공동묘지로 옮기면 되잖아요. 왜 300만 원씩이나? 사장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개인 묘지로 옮겼어. 좀 더 좋은 데로. 개인 묘지요? 그게 얼마인데요? 1,000만 원 정도 들었어. 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1,000만 원. 그 돈이면 사채 빚을 갚고도 남았을 돈이었다.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빚도 못 갚는 상황에 무슨 1,000만 원짜리 묘지를. 너희 엄마를 그냥 아무데나 묻을 순 없었어.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셨어. 시집와서 고생, 애들 키우면서 고생, 아프면서도 고생. 죽어서라도 좋은데 계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건. 너희는 몰라. 내가 얼마나 미안한데? 제대로 된 치료도 못 해드리고 고생만 시키다가 떠나보냈는데.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니? 당신 혼자 남으면 어떻게 그러셨어? 나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런 엄마를 어떻게 함부로 대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본 건 엄마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다. 아버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빚내서 묘지 사고 그 돈 갚으려고 또 빚내고 악순환인 거 알아. 근데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 아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이해해요. 엄마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야. 내가 제대로 못해줬다는 죄책감.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더 나은 치료를 해줬어야 했는데 못해줬어. 사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얘기, 가족 얘기,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 하나씩 풀어나갔다. 아버지, 저희가 서운해했던 건 치료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이었니? 아버지가 혼자 다 짊어지셨잖아요.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결정도 혼자 하시고. 마치 저희는 필요 없는 것처럼. 사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희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저희는 짐이 아니라 가족이고 싶었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감당하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라도 같이 해요. 빚도 가게 문제도 할머니 일도. 혼자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아들은 동생들에게 연락했다. 단체 통화로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엔 모두 놀랐지만 이내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내려왔다. 30살의 직장인이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아빠,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저도 돈 모았어요. 500 정도 있어요. 빚 갚는 데 쓰세요. 아니다. 내 돈은 네가 써야지. 아빠 빚 갚는 게 제대로 쓰는 거예요. 오후엔 막내 아들도 도착했다. 20대 후반으로 아직 직장 초년생이었다. 형, 저는 돈은 많이 없는데 대신 여기 와서 가게 도울게요. 아빠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세 자식이 모두 모였다. 엄마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다. 사장은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슈퍼 정리를 시작했다. 먼지 쌓인 선반을 닦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창고를 청소했다. 오랜만에 함께 일하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때 슈퍼 문이 열렸다.
동네 반장과 약국 사장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었다. 손에는 음식을 들고 있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물었다. 반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도 도우러 왔지. 혼자 하면 힘들잖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20년 동네 이웃인데 이럴 때 도와야지.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와 함께 청소를 도왔다. 누군가는 선반을 닦고 누군가는 바닥을 쓸고 누군가는 창문을 닦았다. 1시간쯤 지나자 슈퍼가 말끔해졌다. 오랜만에 본 깨끗한 가게였다.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다. 약국 사장이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현수막 내릴 때 됐어요. 네. 이제 충분히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다들 용서했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반장도 거들었다. 맞아요. 가게 문 닫지 말고 계속하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이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바로잡으면 되고 실수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주민 한 명이 말했다. 저희도 처음엔 화났어요. 근데 사장님 사정 들으니까 이해됐어요. 누구나 힘들 때 있잖아요. 다른 주민도 거들었다. 맞아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사장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사장은 눈물을 닦았다.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 서며 말했다. 아버지, 사람들이 기회를 주는데 받으세요. 저희도 도울게요. 딸도 거들었다. 맞아요, 아빠.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말했다. 아빠,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어요. 11월 1일. 현수막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슈퍼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랐다. 가게 안은 훨씬 깨끗했고 진열도 정돈돼 있었다. 무엇보다 계산대 옆에 작은 공지가 붙어 있었다. 유통기한 확인 완료 마이너스 매일 오전 9시. 막내 아들이 손수 쓴 글씨였다. 그는 한 달 동안 휴직계를 내고 아버지를 돕기로 했다.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정리했다. 큰아들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주말마다 내려왔다. 사채업자와의 협상도 그가 맡았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불법 고금리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갚아야 할 돈은 1,000만 원 정도였다. 그것도 3년 분할 상환으로 합의를 봤다. 딸은 매주 500씩 송금했다. 아버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딸은 고집했다. 아빠, 제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지원해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사장은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자식들의 도움으로 빚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동네 분위기도 달라졌다. 처음엔 슈퍼를 꺼리던 사람들도 하나둘 다시 찾기 시작했다. 물건값이 편의점보다 조금 저렴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장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서 오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예전엔 무뚝뚝하게 계산만 하던 사장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다. 손님들과 대화도 나눴다. 유통기한도 일일이 확인해주며 안심시켰다. 이거 언제까지예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작은 변화였지만 사람들은 느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11월 중순 보건소에서 결과가 나왔다. 과태료 200만 원. 영업정지는 면했다. 조사관이 전화로 설명했다. 정황상 고의성이 낮고 현재 개선된 상태라 경고 수준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과태료는 큰 돈이었지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했다. 아들들이 나눠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사장은 이번엔 자기가 갚겠다고 고집했다.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갚을게. 그리고 정말로 조금씩 모아서 갚아나갔다. 석 달 분납으로. 11월 말 동네 반상회가 열렸다. 주민들이 동네회관에 모였다. 안건 중 하나가 슈퍼에 관한 것이었다. 반장이 입을 열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행복슈퍼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민들이 하나둘 의견을 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요즘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요. 맞아요. 유통기한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아들분이 도와주시는 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래도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이 쉽지 않아요. 저는 아직 불안해요. 맞아요. 우리 애들이 먹는 건데 조심해야죠. 반장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 중 자원봉사로 주 1회 슈퍼 점검을 하는 건 어떨까요? 유통기한이랑 위생 상태를요. 그건 좋은 생각이네요. 누가 하실 건데요? 약국 사장이 손을 들었다. 제가 할게요. 어차피 옆 가게고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익숙해요. 저도 도울게요. 슈퍼 건너편 세탁소 주인도 손을 들었다. 그렇게 슈퍼 점검단이 만들어졌다. 매주 토요일 오전 2~3명의 주민이 슈퍼를 방문해 유통기한과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 사장은 기꺼이 협조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놓치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럴게요. 같이 잘해봅시다. 12월이 왔다. 어느덧 겨울이었다. 첫눈이 내린 날 슈퍼 앞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새 간판이 달린 것이었다. 행복 슈퍼 마이너스 신뢰와 정직으로 함께합니다. 큰아들이 선물한 것이었다. 사장은 그 간판을 보며 다짐했다. 저 글귀처럼 살아야겠다고. 12월 중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몇 달 전 유통기한 지난 제품으로 항의했던 그 학부모였다. 사장은 긴장했다. 어서 오세요. 여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많이 달라졌네요. 네,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아들분이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덕분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건 몇 개를 집었다. 과자와 음료수. 계산대로 가져왔다. 유통기한 확인 부탁드려요. 네, 물론입니다. 사장은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하며 보여줬다. 이건 다음 달 말까지, 이건 내년 1월까지입니다. 감사해요. 여자는 돈을 내며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저도 미안했어요.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당연히 화내실 일이었어요. 그래도 사정을 알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저도 부모니까. 여자는 물건을 들고 나갔다. 사장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용서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슈퍼는 저녁 8시에 문을 닫았다. 사장과 막내 아들이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 매출 괜찮았어요. 그래? 얼마나 됐는데? 30만 원 넘었어요. 요즘 계속 늘고 있어요. 사장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다 네가 도와준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열심히 하셔서요. 고맙다, 아들. 막내 아들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며 말했다. 아빠, 저 다음 달에 복직해요. 그래야지. 내 일도 중요하니까. 대신 주말엔 계속 올게요. 걱정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이제 시스템도 잡혔고 아빠도 익숙해지셨잖아요. 정리를 마치고 둘은 슈퍼문을 잠갔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골목길을 덮었다. 아빠, 저녁 뭐 먹을까요? 집에 가서 내가 해줄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크리스마스라서요? 아니,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 날이라서. 그날 저녁 사장의 집에 세 자식이 모두 모였다. 좁은 거실이었지만 따뜻했다. 사장이 손수 만든 음식이 식탁에 올라왔다. 와, 아빠 요리 실력 늘었네요. 딸이 감탄하며 말했다. 내 엄마가 가르쳐줬던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했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빠, 다음 주에 엄마 산소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 엄마한테 전해드릴 말 많아요. 나도 그래.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들 아빠 용서해줬니? 세 자식이 동시에 대답했다. 당연하죠. 용서할 것도 없어요.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장은 눈물을 닦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없었으면 난 정말. 큰아들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 이제 됐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그래, 그렇게 할게. 12월 31일 섣달 금음날.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슈퍼는 밤 10시까지 영업했다. 손님들이 마지막 쇼핑을 하러 왔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댁도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시가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사장은 혼자 가게 안을 둘러봤다. 올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어머니의 병, 사채, 유통기한 문제, 현수막, 그리고 가족과의 화해. 힘든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니 배운 것도 많았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진짜 책임감이라는 것. 사장은 계산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그 현수막이 접혀서 보관돼 있었다. 미안합니다 라고 쓰인 그 천. 버리지 않고 간직하기로 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아빠, 새해 10분 전이에요. 집에 계세요? 응, 지금 문 닫고 있어. TV 켜세요. 제아의 종 보면서 새해 맞이해요. 그래, 그럴게. 사장은 슈퍼 안 작은 TV를 켰다. 보신각 타종 준비 화면이 나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다.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28, 29, 33. 마지막 타종과 함께 2024년이 시작됐다. 사장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새해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신뢰받는 가게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슈퍼 밖에서 불빛이 보였다. 나가보니 골목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손에는 폭죽과 샴페인을 들고.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새해 맞이해요. 사장은 놀라 밖으로 나갔다.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누군가 샴페인을 터뜨렸고 폭죽이 하늘로 올라갔다. 반장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사장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약국 사장도 웃으며 말했다. 우리 동네 슈퍼 오래오래 해주세요. 없으면 불편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골목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사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딘가에서 아내도 이 모습을 보고 있겠지. 웃으며 격려해주고 있겠지.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 우리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걱정 마. 나 잘 살 거야. 새해 첫날 아침. 슈퍼는 여느 때처럼 9시에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초등학생 아이였다. 아저씨, 우유 주세요. 그래, 여기. 사장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건네줬다. 다음 주까지야. 신선한 거야. 감사합니다. 아이는 돈을 내고 활짝 웃으며 나갔다. 사장도 따라 웃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됐다. 완벽하진 않았다. 여전히 빚도 남아 있었고 가끔 힘든 날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골목 한켠의 작은 슈퍼. 그곳에 걸렸던 미안합니다 현수막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현수막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서려 고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민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슈퍼는 문을 엽니다. 신뢰와 정직으로,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어쩌면 이것이 진짜 행복 슈퍼가 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사장은 가족과 주민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모두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장은 깨달았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늘 곁에 사람들이 있었구나. 다만 내가 문을 닫고 있었던 거구나.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현수막이 내려졌다. 미안합니다 라고 쓰인 그 천은 이제 필요 없었다. 사과는 충분히 전달됐고 용서는 이미 받았으니까.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빚을 갚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긴 여정. 쉽지 않을 거였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